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교권 회복 현안을 살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김진두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2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검증된 프로그램이죠. 눈에 띄는 그녀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흔치 않은 소재인데도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고 활약하는 일상 속에 더 특별한 여성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여성들의 얘기 YTN2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수 시청자 평권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교권 보호 주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로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교육당국은 한 달여간의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지난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교육계 이슈를 따라가면서 언론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 Y는 교권 보호 보도를 다룹니다. 네, 이게 뭐 한 차례 다뤘던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교사들이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좀 낯설지 않은데요.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이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불거졌던 교권 침해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2개월여가 지났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또 공분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주인 9월 4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수업에 나서지 않고 집회를 열었었죠. 교육부 또 정치권 할 것 없이 교권 회복 그리고 보호를 위한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도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이전보다 커진 점이 달라졌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올바른 공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서 YTN 보도를 살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한 차례 논의를 한 이후에 YTN 보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권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 집중된 교권 보호를 교육계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보는 Y, 학부모만 악용 아냐, 교장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압박, 이 보도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갑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선 교사의 처우 문제를 조명해 차별화된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교권 대책, 민원 전담 뜨거운 감자로 폭탄 돌리기, 이 보도는 교사의 직접 대응을 막기 위해 신설된 민원 대응팀이 교사들 대신 일반 교육 공무진 근로자가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두 보도가 의미 있는 것은 교권 회복의 문제가 못된 학부모와 선의의 피해자로서 선생님의 대결 구도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는 것, 학교 내 권위주의적 문화와 교육 환경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하고 학교를 향한 악성 민원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계를 지탱하는 일반 교육직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인상적인 보도였습니다. 네,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 시안에 그 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 코로나19 이후 급증, 이 보도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학교 방과 후 강사와 교육 공무직은 정식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와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권 보호라는 큰 테두리에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 YTN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교권 침해 사례에서 한동안 또 특수교사들의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특수교사의 교권보호 마련책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우선으로 꼽히겠죠. 7월 21일 보도였습니다. 인천 초교 교사도 학생의 2달간 폭행당해 학부모는 책임 전가. 이 보도 제목만 보면은요, 일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사건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이 장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고, 이에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한 행동이어서 이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사건이면서 또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한계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보려면 보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제목을 보면 2달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선생님의 피해 사실이 강조되고 또 학부모의 편협한 입장이 문제라는 점만 알 수 있는데, 만약 장애 학생 교육의 특수성이나 또 특수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반영해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관심이 모아진 이 교권 침해 프레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언론 교권 회복 논의에 있어서 소외되는 교육 주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YTN의 대부분의 보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충실히 따라간 것은 고무적이지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다소 다른 층위에서 보도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몰래 녹음 처벌 여부에 쏠린 시선, 주호민의 피소, 특수교사 복직, 더 치열해질 법적 공방, 주호민 측 법원의 특수교사 유죄 선고 의견서 제출 등의 일련의 보도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사건으로 다뤄질 뿐 특수교육계의 고유한 어려움이나 열악한 환경, 제도, 보호 대책을 다루는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도 보통은 비정규직인 방과 후 교사도 코로나 이후에 교권 침해 상담 사례가 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권 회복의 논의에선 이들의 교권은 잘 다뤄지지 않는 듯합니다. 이 교사들의 역할은 교권이 아닌 돌봄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교사 집단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야 하고 그 안에 여전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또 그 또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사라는 이름의 다양한 차이와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에 주목해 교권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YTN의 시도를 조금 더 기대해 봅니다. 네, 언론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좀 화제가 덜 되기 시작하면 언론도 주목하는 게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좀 저희가 시선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있고요.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교육이 있는 곳에 교권이 제대로 있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육 현장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획일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점, 그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과도한 그리고 악성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이렇게 선생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학교 내에서 혹은 교육계 내에서 어떤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 학부모가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공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교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추적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가 있던 날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그날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졌는데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서희초 선생님의 49제를 계기로 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추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교육부와 정치권이 교권 추락 또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또 교육 정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느껴지게 했는데요. 이 뉴스큐 공교육 멈춤 다음 날 교육부 교원단체 간담회 이 제목으로 황유진 교사노조연맹정책처장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교원단체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교권보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얼마나 절실한지 알게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현장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에 7만 명 참여 예고 보도와 같이 YTN의 대부분의 보도는 집회의 목적보다는 몇 명이 운집했고 그 안에서 감지되는 애도의 분위기 등 현상 전달에 치중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거리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전달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태희 일부 교사 공교육 멈춤의 날 움직임의 자제 당부, 교육부 교사 집단 연관의 명백한 불법 행위, 엄중 조치, 이주호 9월 4일 교사 연가 사용 또 다른 갈등 우려 등의 보도는 집단 연가 사용을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한 교육부의 입장이 강조되어 연일 보도되는 한편 집회 현장 취재 보도는 현저히 적어서 여전히 교권과 학습권을 상호 대립으로 보는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웠습니다.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청취의 기사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호소를 보내왔고 집회까지 해서 이제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교권 회복 대책으로 교권 4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이런 대책을 다룬 기사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은 관련법 개정 과정과 내용상의 쟁점을 비교적 잘 전달해 주었는데요. 교사와 면담하려면 사전 예약, 대기실엔 CCTV 설치는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업무용 전화기 녹음기 설치, 법률 지원 강화, 소송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학부모 민원 투트랙 대응, 교권 침해 은폐하면 징계 보도 또한 8월 23일에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도 말미에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책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긍정적인 소통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주어서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뉴스큐 서희초 사건 한 달 교육부 교권보호대책 실효성은 대담은 서울교사노조 부위원장을 초청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학생 지도는 교사 개인의 지도 역량에 맡겨지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는데요. 교육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주었고 또 선생님,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설득력도 높았습니다. 네, 이 교권 4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법안을 다룬 기사들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교권 4법 교육이 소위 통과 또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라는 보도를 보니까요.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서 교육지휘법, 또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부터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짚어주었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 의견을 드리면 이 특수교육, 또 방과 후 교사, 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좀 미뤄지거나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좀 가능해 보였습니다. 법 개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요. 또 이후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논의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전망하는 보도가 앞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예.
이게 그 강력 사건이 터질 때도 최근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교권 침해 사건에서도 신상 털기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업장은 물론이고요. 가족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난 촉법소년 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신상 공개 논란이라는 보도를 보면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개인 정보를 이 SNS에 노출시켜서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계정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대전 교사 사망 교사 착수 무분별한 신상 털기 우려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학부모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 개개인의 직접적이고 과격한 항의 방식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개별 사건으로 접근하면 근본적 대책 논의는 멀어지고 또 처벌과 법적 공방만 우선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가 신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공분이 커지기 쉬운 사건이므로 이 문제의 원인과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좀 차분한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신상 털기 이런 게 언론에서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좀 휘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성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다루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보도 태도는 신상 털기는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이 실제로 피해자가 돼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회복이 불가능한 인격 테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화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제하는, 보도를 자제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그 집회 소식 관련해서요. 내용 보도가 약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는 그 앞에 이제 이 대책이라든지 무엇이 쟁점인가 이런 것들은 다른 보도에서 좀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장을 나타내주는 어떤 인터뷰라든지 구호라든지 팻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다는 점, 아마 그 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권 보호, 모든 교육 주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정부가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임을 선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많은 언론 보도가 여전히 교권과 학생 인권을 이해 충돌의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양상을 보여 씁쓸하기도 합니다. 교권 보호 보도에 있어서 교사, 특수교육계 교사, 교육공무원과 학생, 학부모,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YTN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공론장 형성에 힘써야.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현실과 또 사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학생과 또 학부모의 문제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개인 간 공방으로 가두지 말고 갈등을 하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가 변화한 권리와 책임을 살펴보게 하고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전향적으로 해가도록 YTN이 공론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예측 불허의 날씨 기억하실 겁니다. 더 잦아지고 일상화된 이상기후를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 에필로그 Y는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 재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은 엄청난 무더위부터 극한 호우까지 다사다난한 날씨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걱정되는 날씨가 이어질 때마다 명쾌한 해설로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내는 김진두 기자.
대담에서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봅니다. 에필로그 Y시간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도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날씨 뉴스를 YTN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낯익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번 여름에 좀 굉장히 바쁘셨죠? 많이 바빴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면 원래 더위, 그리고 집중호우, 장마의 태풍까지 4가지 기상 요소가 겹치기 때문에 또 그게 심상치 않았어요. 예년보다 좀 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을 되돌아보면 무더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상기후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먼저 어떤 현상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년보다 더웠다는 거, 특히 초열대야가 나타났다는 게 좀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고, 세 번째는 태풍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내륙을 종단하는 사상 최초의 태풍이 됐다는 거, 3가지 요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저도 올여름에 이제 이동하다 보면 정말 더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해와 더위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땠나요? 지난해는 예년보다 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여름에는 열대야가 일찍 나타나는 등 조금 날씨가 덥다 싶었는데 7월, 8월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위 자체가 30년 평균이 예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은 예년보다 덜 더웠다. 그런데 2023년 올해를 볼까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덜 더운 2022년과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2023년 둘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더위의 체감 정도는 훨씬 심했습니다. 올해 더위로 봤을 때 이것도 이상기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주 이상기온 형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더위가 무척 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5손가락 안에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년 평균 기온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됐고 그와 동시에 비도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와 비가 공존하는 특이한 형태가 올해 처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뉴스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도 했었어요. 이게 폭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2022년 수도권을 강타했던 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이 침수가 되면서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된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문자라는 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만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어떨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느냐라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시간에 50mm가 넘는 비가 있어야 되고요. 3시간의 총 강우량이 90mm를 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상청에서 역대 호우 피해가 났던 사례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강우량, 강수 강도가 나오면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극한호우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고요. 폭우 안에 극한호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극한호우만으로 인한 피해가 잘 집계가 되지는 않고요. 올 여름 전체적인 피해 액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보상 액수까지 하자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여름에 대담에서 굉장히 자주 뵀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아마 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바쁜 시기였나요? 장마가 시작돼서 끝난 시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이후까지였거든요. 실제로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근데 그 장마 기간에 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 이번엔 비가 남부지방이 집중되면서 계속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따라서 그때가 제일 바빴고요. 끝나서 이제 좀 괜찮아 싶었더니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까지가 8월 상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시기가 가장 바빴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대담 출연하신 걸 제가 보니까 그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방제 포털이라고 해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레이더 영상이나 강수 정보나 아니면 구름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비그림이나 태풍 그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위험합니다라는 것을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직접 그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보는 입장에서 이해가 쉽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기대한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을 활용하실 거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다양한 그래픽들,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날씨를 보면 기상재난 전문 기자로서도 좀 당황스러운 날씨 연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좀 분석이 어려웠었던 때도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우입니다. 집중호우라는 게 여름철 장마 전선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두루뭉술하게 어느 지역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정도에 멈추고 있는데 어떤 때는 비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강도가 훨씬 센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온다면 어디에 상륙해서 어떤 진로를 택할지 매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매번 그런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최신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올여름에 그 재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거의 쉬지 못하시고 계속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무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황들을 체크하고요. 또 데이터들이 6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최신 정보를 획득을 하고 나름대로 예상까지 곁들여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날씨 이슈를 준비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담 출연 준비하실 때 혹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있으세요? 예보는 100%가 없습니다. 예보는 그냥 예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예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확률 예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예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시청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인명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게 제가 기상방송에, 실제 재난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염두에 두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는 좀 한풀 꺾였지만 네. 사실 가을하면 또 태풍이 따라오잖아요. 또 위력도 항상 셌던 것 같은데 올 가을의 태풍 혹시 전망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과거에는 10월 태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9월 중까지만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많아봤자 하나 정도가 영향을 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 정도까지는 태풍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예상을 보니까 아직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을 보면 추석 연휴 전까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행히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주변으로 약간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0월 초까지, 상순까지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까지도 태풍에 대한 경계는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연휴가 길어서 뭐 고향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날씨가 중요할 텐데 이번 연휴 날씨 좀 전망해 주시죠. 우선은 확률적으로밖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석 연휴 기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날씨가 좋은 날이 안 좋은 날보다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니까 추석 연휴 전반부까지는 날씨가 괜찮을 가능성이 안 좋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부분, 슈퍼컴퓨터 예측한 모델을 두 개를 합쳐봤을 때는 추석 연휴 전반까지는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늦더위도 없어진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후반으로 가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좋을 확률이 안 좋을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높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 추석 연휴 날씨는 YTN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알찬 날씨 이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